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난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에 천막을 쳤다. 준비해온 물은 어제 다 떨어졌다. 물을 찾아야 했다. 버려진 채 뜯겨진 벌통같이 보이는 쓰러져가는 집들이긴 하지만 근처에 센터나 어쩌면 우물이 있을지도 몰랐다. 센터가 보였다. 그러나 말라 있었다. 5시간이나 걸었지만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있을 것 같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어쨌든 난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물통을 건네줬다. 그리고는 고원의 움푹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의 우리로 날 데려갔다. 그는 내게 하룻밤을 묵도록 해주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나온다고 했다. 그 지역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마을들의 사정에 대해 난 잘 알고 있었다. 길이 끊기면서 나타나는 하얀 참나무 숲속 여기저기에 4-5개쯤 되는 마을들이 산비탈 위로 흩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고립감은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탈출코자 하는 욕망은 무서운 야망이 되었다. 남자들은 수출 구워 도시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 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이듬해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난 전쟁터에서 5년을 보냈다. 병사였던 난 나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에 매달려 살았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전쟁도 그를 막지는 못했다. 그는 조용히 나무만을 심어왔다는 것이다. 1910년에 심었던 참나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노인이나 나보다도 크게 자라 있었다. 난 그 멋진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 내 어깨 높이로 자라난 끝없이 널리 펼쳐져 있는 너도 밤나무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마을을 거쳐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언제나 메말라 있었던 시내였다.
그것은 내가 이 산에 올라와 본 것 중 가장 소중한 숲이 내린 선물이었다. 1920년 이래로 난 매년 거르지 않고 엘자르 보피에를 찾아갔다. 그는 지치는 법도 없이 꾸준히 나무를 심을 뿐이었다. 하느님은 그에게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던 게 틀림없었다. 난 그의 고통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는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절망감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우린 그가 완벽한 고독 속에서 일을 해왔다는 걸 알아야만 한다. 너무도 철저히 혼자여서 나중에 그는 결국 1935년엔 정부 관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자연이 내린 숲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다. 다행히도 한 가지 반가운 일만 빼곤 아무 일도 실행되지 않았다. 숲은 정부 관리 책임하에 들어가게 됐고 숲 굽는 일은 금지됐다. 어린 나무들이 내뿜는 건강한 기운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숲은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마법을 걸었던 것이다. 단 한 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였다. 나무를 사용하는 자동차 기관 때문에 나무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참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이 깊어 운반이 불편하자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떠났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1914년에도 그랬다. 이번에도 전쟁이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일할 뿐이었다. 1945년 6월 난 마지막으로 엘자르 보피에를 봤다. 그때 그의 나이 87이었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전쟁이 남기고 간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듀랑 골짜기와 산 사이를 오가는 버스가. 1913년 당시 이 마을엔 집 12채, 사람 3명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베르공 여기저기 재건을 꿈꾸며 마을 사람들이 시작한 일들이 눈에 띄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잿더미는 치워지고 부서진 담들이 다시 지어지고 있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에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10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던 것이다. 엘자르 부피에는 1947년 반홍에서 평화로이 눈을 감았다.